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에 재직 중인 박정원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물질의 구조와 물질 탄생의 순간이라는 부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질의 구조, 그리고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는 아주 오래돼 있는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죠. 옛날에 고대 그리스 시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물질이 물, 바람, 흙, 물, 바람, 흙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제 원소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물질은 지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혹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자들이 물질을 만들 때 이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레고 블록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고 블록이 우리가 쌓을 때 어떤 규칙에 맞춰가지고 반듯하게 블록을 쌓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약간 규칙에서 어긋나게 쌓을 수도 있어요. 혹은 때로는 이것들을 완전히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아무런 규칙이 없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질이 만들어질 때,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질 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떠한 경향성을 따라서 애들이 커져 나갈 것이냐,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길이 혹은 크기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키를 생각해 보시면 1m, 뭐 2m보다 대체로 좀 작죠. 그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작게 내려가면 이제 밀리미터 정도까지는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로도 잴 수 있는 그런 이제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생각해 보면은 머리카락은 0.1mm 정도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작게 내려가면은 여기 보시고 계시는 이런 이제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작습니다. 이거보다 또 10배 작게 내려간다면은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도 하는 박테리아의 정도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 또 더 작게 내려가면은 요새 아주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괴롭히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작아서 0.1 마이크로미터 혹은 10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게 내려가면 이제 우리 몸에서 모든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단백질들, 이것들이 한 100 나노미터 혹은 그거보다 한 10배 내지 100배 정도 작은 정도의 크기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보다 더 작게 내려가면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인간 생명의 모든 근원을 갖고 있는 이 DNA 구조는 약 한 2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나노미터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미터랑 비교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작게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물이 0.1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이것보다 약 10배 정도 커지면은 1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요거와 비슷한 크기거나 혹은 이것보다 10배 정도 큰 2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 정도 되는 것들을 우리는 나노입자 혹은 양자점, 이런 말들로 부릅니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인간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기능성 있는 재료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원자 혹은 원소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다. 그러면 탄소 원자의 크기는 0.1나노미터보다도 훨씬 작은 0.07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수소 원자는 0.02나노미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점점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저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이런 물질들이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이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죠? 이 보고 계신 사진이 사실 진짜는 아닙니다. 이 중에 진짜도 있지만 진짜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카툰으로 그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얘들이 실제로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저희 과학자들, 특히 화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면 보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툴이 있어야겠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험 방법은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이 개발되어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여기 쭉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앞에 2가지 정도는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저희가 현미경을 가지고 찍은 박테리아와 세포들의 사진인데, 여기 있는 것들, 그리고 요즘에 TV에서도 뉴스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들 막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그것들의 구조들은 사실은 진짜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DNA 구조라든지 단백질 구조라든지 바이러스의 이 사진들도 실제로는 진짜가 아닙니다. 좀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질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 물질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게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현미경이에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이거는 이제 빛을 활용하는 광학 현미경인데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뭐 실제로 수업 시간에서 활용도 해보셨을 거고 이것은 투과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에 전자빔을 쓰는 전자현미경이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만큼이 현미경이에요. 근데 여기는 요 하나가 아파트 한 동입니다. 우리나라 포항에 가면 포항도 옆에 포항 방사관 가속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엑스레이 혹은 전자빔을 쏘는 이만큼 큰 현미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물질을 보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빛을 활용을 하는데 빛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웨이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 웨이브의 길이가 얼만큼 크냐에 따라 가지고 이 웨이브가 지나갈 때 이 물질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웨이브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디텍션한 이 빛의 웨이브는 한 300나노미터부터 80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이 웨이브의 파장이죠. 파장이 300에서 800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것보다 너무 작은 입자들, 너무 작은 물질들 앞에서 보셨던 그런 작은 입자들은 빛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너무 작은 입자를 이런 파장이 지나갈 때 거의 뭐가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자빔을 활용을 하면은 전자빔의 파장은 0.1나노미터 미만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작은 물질들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보시는 이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레이를 활용할 경우에도 그런 아주 작은 파장의 엑스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물질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다룬 물질에 따라서 필요한 현미경들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수십만 원에서 한 수백만 원 정도까지 가지만 이 전자현미경 한 대는 요거 한 10억에서 50억 정도 갑니다. 이 방사광 가속기 요거는 훨씬 더 비싸겠죠. 이건 여기 아파트 한 동이 요만하니까 이거 실제 가격은 저희가 이것들을 이제 국가 프로젝트로 실제로 이제 구축을 할 때는 약 한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투입을 해서 이런 기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제 현미경 이런 것들을 기술을 활용한 혹은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활용한 이제 여러 가지 과학 발전의 역사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파란색이 엑스레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활용하면은 아주 작은 것들까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입자를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입자들을 여러 개를 붙여요. 여러 개를 뭉친 다음에 여기에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쏘면은 여기서 어떤 시그널이 나옵니다. 이 입자가 많으니까 시그널이 증폭돼서 나오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시그널을 낼 수가 있고 이 시그널을 역추적하게 되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구조가 물질의 구조가 어떤 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이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용돼 왔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회색 글씨로 표시된 사람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의 구조를 풀었던 사람들인데요. 혹은 이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이분들이 모두 여기 다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왓슨 앤 크릭의 이름도 있죠. 이분들이 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DNA 구조를 풀었죠. 그러니까 DNA의 더블 헬릭스 구조도 엑스레이 기반으로 이제 구조를 규명한 바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전자현미경 기반의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인데 이 전자현미경을 활용하게 되면은 하나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빔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엑스레이에서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같은 입자를 엄청나게 많이 뭉쳐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얻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사진을 빵빵빵 찍으면 우리가 구조를 바로 풀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또 한 줄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도 광학 현미경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분해능이 얼마일까 이거를 계속 높이려는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도 작은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10나노미터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고 몇 년 전에 이 기술도 노벨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이런 분들도 다 노벨상 수상자고요.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전자현미경을 가지고는 아주 쉽게 모든 물질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아주 좋은 기술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사실 부족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나노 입자, 바이러스, 단백질 이런 것들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액상이 존재해요. 용액상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몸도 사실은 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액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태이고요. 그 상태가 아주 자연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연 그대로인 상태인 액상에서의 구조를 바로바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앞서 보셨던 어떤 물질들은 다 원자들이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거겠죠. 구성 원자들이 웅집이 돼가지고 어떤 구조체를 만드는데 이 구조체는 3차원 구조체예요. 그럼 얘들의 실제 3차원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냐. 어떤 2차원 사진이 아니라 3차원 구조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또 던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구조체들이 안정하지가 않아요. 계속 변화하거든요. 어떤 반응 속에서도 변화할 수도 있고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계속 뭔가 변하잖아요. 변화 과정까지도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현미경 기법들의 어떤 다음 세대는 무엇일까, 다음 세대 분석 방법 무엇일까에 대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몇 가지 이제 저희가 개발해왔던 분석 방법들도 소개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분석했던 결과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고 계시는 것들이 나노 입자거든요. 나노 입자가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타겟 중에 하나입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물질 중에 하나고요. 화학자들은 합성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저도 이제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반지는 금으로 되어 있다 치면은 이 안에는 금 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 있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아마 원자들이 몇 개가 뭉치고 거기에 원자들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큰 물질이 됐을 겁니다. 이런 금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백금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사실은 그런 구성 원자들이 모여서 합쳐져 가지고 커진 거예요. 근데 화학자들은 그런 과정을 중간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하나 보시는 게 약 한 1, 2나노부터 10나노 정도 사이, 그러니까 수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갖는 입자들이거든요. 얘들이 용액상에서 우리가 요리를 하듯이 이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들을 넣고 끓이고 합성을 보내게 되면은 어느 시간에 딱 멈추면 요 사이즈까지만 재료가 만들어지고 딱 멈추게 만들 수가 있어요. 화학자들은 그런 기법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해 왔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은 얘들의 물성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금 하면은 금의 색깔이 있죠. 약간 노란색 이런 비슷한 색깔이 있는데 그런 색깔이 아니라 금이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은 빨간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크기나 모양에 따라 가지고 물질의 색깔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은 얘들이 이런 물질들은 녹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온도를 아주 높이 올리게 되면은 이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겠죠. 그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가 달라집니다.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은 되게 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금속으로 아주 고가에 이제 구매를 하는 것이죠. 안정하고 변화하지 않는 물질이니까. 하지만 금이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은요. 여기 하나의 금 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 입자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은 얘는 더 이상 안정하지가 않습니다. 이 표면에 다른 분자들이 와서 다 달라붙어요. 붙고 이 분자들이 서로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유용한 물질이 돼가지고 다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이 굉장히 반응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물성들이 생기거든요. 새로운 물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재료들을 이렇게 작게 만들려고 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얘들 물성이 다 달라지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균일한 구조체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이 실제로는 오늘 말씀드릴 전자현미경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투과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입자 하나, 이게 5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5나노미터 정도 입자 하나를 볼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입자 하나를 구성하는 원자들도 동글동글동글한 알갱이로도 보입니다. 네, 물론 여기까지는 아직 2차원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거죠. 그렇지만 이런 입자들은 실제로는 3차원 구조체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자들이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규칙을 갖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문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재료가 있고요. 이런 재료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나노 입자. 요새는 다른 말로 양자점이란 말도 활용을 하는데요. 양자점을 가지고 같은 물질을 가지고 크기만 조금씩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조금씩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이렇게 무지개 색깔을 같은 물질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은 TV도 만들 수 있고요. TV에서 색을 발현해야 되니까 TV도 만들 수 있고
LED도 만들 수가 있고요. 반도체 물질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독특한 물성을 가는 물질들을 하나의 조성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나노 입자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나노 입자 사이즈가 된다면은 표면이 안정하지 않고 표면에 어떤 물질들이 와서 붙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요새 수소차 이런 것들이 아주 이슈입니다. 수소차는 뭐냐면은 수소 탱크에 우리가 수소를 넣고 다니다 보면은 탱크에서 나오는 수소와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자를 만들어내고 그 전자를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고 반응한 수소와 산소는 물이 돼서 배출이 되는 그런 기술이죠.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촉매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나노 입자가 되면은 표면에서 그런 반응을 아주 잘 유도해 줄 수 있는 촉매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이런 촉매 나노 입자 혹은 그냥 나노 입자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런 각진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안에가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날 텐데 표면에 어떤 원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얘들의 촉매 활성도가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혹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양자점 같은 경우는 색깔을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초록색으로 있는 것처럼 구성 원소 몇 개의 이제 구성 원소들이 위치가 안쪽에 있는지 혹은 바깥쪽 표면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얘들이 내는 색깔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아까 우리 일단 이미지 보셨었죠. 사진들을 보셨는데 그 사진들은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투과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고도의 현미경 기법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2차원 사진을 찍은 것이죠. 현미경의 발전사를 몇 장의 사진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 개발했던 투과 전자현미경이에요. 일단 사진이 흑백이죠. 굉장히 올드하죠. 굉장히 오래됐고 이 크기를 보시면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한 1m 정도 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미경이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투과 전자현미경입니다. 높이로 따지면 한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투과 전자현미경인데 이렇게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딱 열어보게 되면 이 겉에 껍데기는 사실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고요. 열어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 여기 연구자들이 이제 시편을 이 안으로 넣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분들은 제 친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물질을 보려고 그러죠. 그럼 전자빔을 쏴주는 건이 있어야 됩니다. 위쪽에서 전자빔을 쏴줍니다. 그럼 이거 봐야 되잖아요. 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밑에 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품의 어떤 원리는 똑같습니다. 옛날 거든 아주 현대 거든 위에 전자빔을 쏘아주기 위한 건이 있고요. 밑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을 넣어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현미경은 아주 파워풀한데 왜냐하면 전자빔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것까지 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원자보다 작은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은 전자빔이 투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이 너무 두꺼워 버리면은 이 시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볼 수가 없고 그냥 까맣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안에서 우리가 전자빔을 쏘아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빔이 이렇게 쭉 지나가야 되거든요. 수직으로. 그러려면 이 안에가 이 경통의 안쪽이 아주 고진공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앞서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넥스트 스텝은 뭐냐. 액상에서 어떤 재료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재료의 구조 그리고 재료의 변화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간에 따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고진공에서 액체 상태의 시편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과학자들이 많이 해왔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재료의 3차원 구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인 구조를. 말하자면은 영화도 예전에는 2차원 어떤 필름이었다가 아바타가 나오면서 3차원 무비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변화를 이제 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은 여기 일렉트론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나노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고진공의 전자현미경 안에다 넣고 샘플을 돌려가면서 이미지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을 돌려가면서 찍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물질을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것들을 잘 붙여주게 되면은 3차원으로는 얘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풀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 자체가 전자현미경의 고진공에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표면이 고진공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리고 풀고자 하는 구조를 완벽하게 풀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가 이미 변형이 돼버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또 기술을 개발을 했냐면은 크라이오 EM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었습니다. 이 기술은 2017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든 단백질이든 얘들은 일단 용액상으로 있거든요. 이 용액상에 있는 물질을 아주 얇은 물막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비누방울 놀이할 때 어떤 동그란 링이 있고 이렇게 막대기가 달려있는 이런 것들을 비누방울에 넣었다 빼면은 이 링 안에 아주 얇은 무지갯빛이 나는 빛을 비춘 무지갯빛이 나는 그런 물막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우리가 입김을 후 불면은 공기방울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버블들이 생기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용액막을 아주 얇게 만듭니다. 그리고 얇은 용액막에 아마 우리가 보고 싶은 입자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녹아 있겠죠. 그다음 이 얇은 얼음막을 아주 빠른 속도로 급속 냉각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물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입자들이 그대로 굳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굳혀진 상태에서 우리가 전자현미경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완벽한 용액에서의 구조는 아니지만 그 용액 상태가 그대로 보존돼서 얼려진 상태에서의 구조들을 풀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현재 바이러스의 구조도 풀고 있고 단백질의 구조도 풀고 있고 그런 구조들을 풀어가지고 그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약 개발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응용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뭐냐면은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액상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주 최근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얼음막을 얇게 만든 것처럼 그럼 물막을 얇게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근데 물막을 얇게 만들면은 만들었다 칩시다. 만드는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 쳤을 때 이 물막을 만들었고 진공 안에다 넣게 되면은 전자미경 안에서 이게 또 다 증발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막아줄 프로텍션이 필요합니다. 막아줄 어떤 보호막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보호막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액상에서 바로 직접적인 이미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가능해졌던 이유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입자의 크기가 수 나노미터예요. 100억 분의 1 미터 정도 수준입니다. 수 나노미터인데 수 나노 혹은 그거보다 작은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러려면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물막도 엄청나게 얇게 만들어야겠죠. 엄청나게 얇은 물막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이렇게 코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들을 우리는 반도체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반도체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정도 스케일에서 뭔가 재료들을 다루고 재료들을 가공하는 기술들을 수십 년 동안 개발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구조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여기 이제 어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물고기 관심 있으시면 물고기 사올 때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오죠. 근데 이 물고기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비닐봉지에 넣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물고기를 구매한 다음에 집까지 가져올 동안에 이 물이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실링을 해놨거든요. 잘 막아놨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고 싶은 거고. 이 물고기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나노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노 스케일의 어떤 재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물고기가 이 어항에 비해서 너무 작게 되면은 잘 안 보이겠죠. 또 반대로 이 물고기에 비해서 여기 있는 물이 양이 너무 많아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바다 깊숙이 있는 물고기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물고기 자체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크기보다 어느 정도 크면서 아주 작은 그 정도의 어항의 크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 물고기를 잘 보기 위해서는. 그럼 실제로 이 물고기가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우니안 모션은 어떠한 입자나 이런 것들을 물에 녹이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 입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계속 무작위한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 입자들을 실제로 무비를 찍게 되면은 이 입자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구나. 혹은 이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공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로 저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활용을 했는데 이 그래핀이라는 물질은 탄소 원자 하나의 두께로 이루어진 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얇은 막이에요. 근데 탄소들이 아주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막을 뚫고 액체가 증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막을 잘 만들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두 막 사이에다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액체 시편을 이렇게 담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얇은 막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작은 액체의 양을 이렇게 이렇게 담지하는 것도 기술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반도체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저희는 이거를 이런 물질을 이 필름을 그래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래핀 샌드위치라고 불렀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구조를 보고서는 이건 그래핀 만두다, 만두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처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거 좀 더 이제 발전시킵니다.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벌집 모양의 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벌집 모양의 어떤 멤브레인이거든요. 여기는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용액 시료를 넣어주게 되고 위아래로 그래핀을 막게 되면은 아주 예쁘게 생긴 이런 이제 액체가 담지된 시료를 만들 수가 있고 이 시료를 고진공의 TM에 들고 들어가게 돼도 이 액체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입자의 어떤 구조라든지 움직임, 변화 과정들을 굉장히 작은 원자까지도 볼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저희가 이미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두 중에 하나는 그런 구조체를 볼 때 사진을 찍는 거는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3차원 구조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죠. 이런 자동차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런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3차원으로 3차원으로 그려진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 방향에서 그리면 돼요. 여러 방향에서 보게 되면 얘가 실제로 3차원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런 자동차가 있을 때 이 자동차를 왼쪽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앞뒤에서 보고 여러 방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얘가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눈이 작동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눈도 우리가 두 쪽이 있는 게 사실은 원근을 가지고서는 입체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원리잖아요. 그런 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정확히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액상에 입자가 있게 되면 아까 브라우니안 모션에서 보신 것처럼 얘들은 막 움직여 다닙니다. 움직여 다니는 동안에 얘들이 이렇게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돌기도 합니다. 계속 여러 방에 돕니다. 도는 동안에 그 입자를 우리는 쭉 추적을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게 되면은 하나의 입자가 계속 여러 방향으로 도는 동안에 여러 방향의 각도에서의 이미지들을 무비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까 이 설계도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여러 방향에서 본 거랑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주게 되면은 3차원 구조를 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을 해가지고 작년도 4월 달에 그 해당 결과를 사이언스지라는 학술지에 저희가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게 나노 입자 하나하나예요. 백금입니다. 백금 나노 입자를 2.5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서 그 백금 나노 입자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백금 원자의 위치까지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명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사이언스지에 그 당시에 이제 표지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표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신문 기사들에서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되었었고 뭐 어디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른 적이 있었는데 제 이름은 아니었고 나노 입자가 이렇게 아주 주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원 이미지를 얻고 그것들을 이제 잘 붙여주게 되면은 3차원으로 이 입자가 어떻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요 자세한 것들은 사실 중요하진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무비를 쫙 찍습니다. 무비를 찍고 이 무비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3차원 공간상에서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을 추론하는 과정을 잘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차원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 과정 자체는 다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딩도 하고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이런 아주 긴 무비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실 저는 화학을 하는 사람이고 화학공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약간 좀 컴퓨터 공학적인 연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코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2차원 이미지 데이터를 3차원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 프로세싱들이 있어요. 입자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입자 위치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입자가 또 돌기도 하니까 도는 각도가 얼마인지도 추적을 해야겠죠. 그렇게 추적한 입자들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지 그 방향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그런 과정들을 쭉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입자, 나노 입자 하나하나의 구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이제 구조들은 백금입니다. 백금 나노 입자가 지금 8개를 보고 계신 거죠. 8개 분석하는데 4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요거 얻었을 때 저희 이제 학생들과 저는 굉장히 좀 짜릿했었죠. 보시게 되면 빨간 점으로 찍힌 게 백금 원자 하나하나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 백금 원자 하나하나가 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3차원 공간상에서 X, Y, G 좌표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다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원자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응집이 돼가지고 이런 구조체 하나를 이루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백금 나노 입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바이러스의 구조도 풀 수 있고 나아가서는 단백질의 구조도 풀 수 있고 그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까지 갈 길은 굉장히 멀긴 하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얘들이 어떻게 쌓일까요, 원자들이? 원자들도 어떤 패킹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정한 거는 계란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란판은 굉장히 균일하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근데 그건 한 판이에요. 한 판 위에다가 두 번째 판을 올릴 때는 계란과 계란 사이에다 또 올리겠죠. 그렇게 두 번째 판을 올리고 나면은 세 번째 판도 또 사이사이에 올릴 겁니다. 그럼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된 계란들의 어떤 응집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원자들도 그렇게 뭉칩니다. 그렇게 뭉쳤을 때 에너지적으로 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색깔로 표시된 것처럼 어떻게 서로 사이사이에 이렇게 계란판이 쌓이듯이 탁탁탁탁탁 들어갈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결정을 만들 때도 있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결정을 만들 때 완벽하지 않은 그런 어떤 결함들은 어디에 생기는지 이렇게 빈 곳도 있을 수가 있고요. 끼어 들어간 원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원자들끼리 이쪽에는 균일하게 있고 이쪽에도 균일하게 있는데 그것들이 균일하지 않은 어떤 막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차원 구조를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제를 약간 바꿔볼게요. 그럼 얘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들은 굉장히 작은 단계. 그러니까 입자가 만들어지고 커지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게 금입니다. 금 한 이 정도 되는 한 20-30cm 되는 금 결정이에요. 엄청 비싸겠죠. 이렇게까지 이제 금이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방금 보셨던 거는 아주 작은 단계에서의 이 금의 구조를 봤던 거고 이게 성장해 나가는 데까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또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초기 단계, 그러니까 금의 원자가 몇 개가 붙었을 때 그것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이제 핵이라 부르거든요. 그럼 결정핵이라 부르는데 결정핵이 형성되는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원자끼리 아주 순차적으로 붙을 것이냐, 처음부터 규칙성을 가지고 붙을 것이냐,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을 것인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연구들을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최근에 이제 올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을 보고 과학동화에서 이렇게 좀 아주 쉬운 말로 좀 설명을 해줬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을 조금 이따가 다음 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락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 원자고 이 노란색이죠. 금 원자인데 이 금 원자들이 쌓일 때 여기 보시면은 규칙적으로 쌓이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규칙성을 가지고 쌓일 때가 에너지적으로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결정핵을 만드는 순간부터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좋은 배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아마 쌓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좀 더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클래시컬 하면 굉장히 이제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된 이론이에요. 클래시컬 뉴클레이션 티오리, 뉴클레이션이라 하면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이 만들어지는 이론이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큰 물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연구의 내용들은 다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잘 봤더니 반드시 꼭 이렇게 자라지만 않더라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처음에 무질서한 게 먼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무질서한 게 만들어졌다가 얘들이 점점 정렬을 하게 되면서 결정성을 갖는 물질로 이렇게 커나간다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래시컬의 반대로 해서 non 클래시컬이라는 이름들을 많이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한번 이제 보자는 거죠. 실제로 원자 분해능 수준에서 원자를 볼 수 있는 수준에서 얘들을 과정을 쭉 보게 되면은 이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연구의 어떤 스킴입니다.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가 금이 성장되는 걸 봤어요. 금 결정이 성장되는 걸 봤는데 전자빔이 투과할 수 있는 투명 윈도우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그래핀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핀 위에다가 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들을 이렇게 얹었어요. 그러니까 금 소스가 되는 거죠. 금 원자를 내줄 수 있는 소스. 거기에다 우리가 전자빔을 쏘이게 되면은 이 막대기처럼 생겼죠. 이 막대기가 분해되면서 금 원자들이 막 나옵니다. 막 나오게 되면 얘들은 혼자 있는 거는 불안해요.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뭉칩니다, 서로. 서로 뭉쳐가지고 어떤 입자들이 형성이 되고 입자는 점점 커나갑니다. 그 아주 초기 단계를 본 건데 요 옆에 있는 요 부분이 여기 있는 이런 막대기에 해당하고요. 그 막대기가 부서지면서 뭉개지면서 여기에 조그만 점들로 생기고 있는 게 금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뭔지 모르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이벤트들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밀리세컨드라는 10의 6승분의 1 초보다도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미징을 해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무비들을 여러 개 틀어드릴 건데 사실 무비를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보시긴 쉽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이 무비에서의 시간에 따른 이미지들을 탁탁탁 찍은 거예요. 이렇게 변해갑니다. 아주 아무것도 없다가 점점 큰 결정이 돼갑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결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들이 아주 규칙을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냐면은 이런 원자들이 규칙성이 없이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점점 만들어지고 점점 커가는데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정성이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주 고전 이론에서는 처음부터 결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핵이 형성이 되고 그것들이 핵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non 클래시컬한 그런 이제 최근에 발견된 이론에서는 무결정한 그러니까 비결정을 갖는 것들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결정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간에 따라 봤더니 결정성이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이 두 상의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상이 그렇게 에너지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아주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규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생길 때 가장 최초 단계에서는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비 데이터를 쭉 보면서 이제 찍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원자들이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응집이 되면은 얘들이 만들어지고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봤더니 무결정을 가지고서는 랜덤하게 아주 규칙 없이 만들어졌다가 규칙이 생겼다가 규칙이 없이 더 만들어졌다가 생겼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재료들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벤트들은 방금 보신 것처럼 금이 결정화가 되고 성장을 할 때 물질이 만들어질 때만 그럴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케이스는 이제 니켈이라는 다른 종류의 이제 메탈 금속이 형성이 될 때의 무비인데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2나노미터 정도입니다. 요 막대기 크기가.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여기 뭔가가 생겼죠. 뭔가 생겼을 때는 어떤 규칙성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규칙성이 있는 어떤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용액상에서 니켈 금속이 형성되는 과정을 본 것인데 이 경우에도 이렇게 결정성이 없는 입자가 먼저 형성이 됐다가 나중에 가면 결정성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좀 고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론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재료들이 합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제가 제목을 물질의 구조와 물질 탄생의 어떤 시초를 보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제를 잡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앞에 토픽에서는 실제 애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주 작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만들어질까 이것에 대한
연구를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연구적으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연구들을 할 때 여러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같이 공동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이 있고 국외에도 많이 있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제 연구자들, 학생들 많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많은 아주 재밌는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있죠. 뭐 숫자라는 건 사실 끝이 없잖아요. 나노미터보다 작은 단위. 나노미터는 10의 9제곱분의 1미터예요. 그거보다 작은 단위는 피코미터가 있고 그거는 12제곱분의 1입니다. fem토가 있고 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작은 단위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현미경은 미래에 어디까지 볼 수 있으실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약간 오픈 퀘스천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은 질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빛이 될 수도 있고 전자빔이 될 수도 있고 엑스레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웨이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웨이브가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게 되는데 전자빔을 활용할 경우에는 원자보다 작은 수준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전자빔의 파장이 훨씬 작으니까. 좀 엑스레이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레이도 0.01 나노미터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그 정도까지 작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런 웨이브를 더 작게 만들어서 쓴다면은 당연히 더 작은 물질까지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전자현미경으로 이 질문을 국한시킨다면은 전자현미경은 0.5 앵스트롱, 앵스트롱이라고 하면은 10의 10승분의 1미터거든요. 10의 10제곱분의 1미터. 그 정도 단위까지 볼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리밋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먼저 읽어드리자면은 원자의 조합으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존에는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계산을 해봤었어요. 계산을 했을 때 아까 제가 계란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떠한 규칙들을 가지고서는 얘들이 쌓여갈 때 그런 구조체들이 안정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서 좀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원자의 조합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일종 원소를 가지고 하나의 종류를 가지고 어떤 구조체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이종 원소를 조금 섞었을 때 계속 물성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조합을 가지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들은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그래핀이 꿈의 신소재라고 알고 있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또 가장 앞선 기업이나 국가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예,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고 있죠. 실제로 그렇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원자 하나의 두께인데 굉장히 강해요. 기계적으로 잘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래핀만이 갖고 있는 전기 전자적인 특성들도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방면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대량 생산 가능하고요. 얼마 전에 한국연구진에서 뭐랄까요, 이제 롤투롤 방식으로 해서 미터 단위 크기로 그래핀을 생산하는 그런 연구도 보고된 바가 있고요. 그런 연구에 힘입어 가지고 실제로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업이나 국가는 아마 한국이 가장 앞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연구 분야가 그렇듯이 미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원자가 조합될 때 이미 조합 규칙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배열로 있을 때가 애들이 안정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예측을 가지고서는 해보면은 몇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은 뭐 phase centered cubic, 뭐 body centered cubic, 뭐 이런 식의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원자들이 우리 당구공이라고 했을 때 이 당구공을 이 공간상에다가 채워넣을 때 어떤 패턴으로 채워넣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몇 가지 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연구를 통해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이상의 어떤 이제 배열들도 가능할 것이다. 심지어는 아주 무정형의 배열들을 갖고 있는 물질들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핀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래핀이 갖고 있는 물성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물성들이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얘가 투명해요. 워낙 얇으니까. 그리고 저희 그 투명하다는 것을 저희도 실험에 활용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투명한 막인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액상 시료를 넣고 이미징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래핀이 이게 투명하면서도 전기 전도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어떤 뭐 전자기기들,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투명해야 되잖아요. 여기 투명하면서 어떤 시그널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명 막으로도 많이 실제로 활용을 하려고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소 연료 자동차에 백금 촉매제가 사용되고 그 백금 촉매제가 고가여서 차량이 비싸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고요. 교수님께서 만들고 계신 물질들은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시나요? 또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오늘 소개드린 그런 이제 구조 분석을 하고 이미징을 하는데 쓰는 백금은 몇 개만 보는 거여서 사실은 굉장히 조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지는 않긴 한데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연료 자동차의 백금이 촉매로 쓰일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되게 비싸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학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백금 대신에 쓸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없을까? 백금에다가 우리가 좀 값이 싼 전이금속, 니켈이라든지 타이타늄이라든지 코볼트라든지 이것들은 좀 훨씬 싸거든요. 이런 금속을 섞어주면서 높은 활성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가격은 낮추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금을 생성할 수 있는 물질로 실험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금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예, 만들 수 있죠. 아까 보신 게 마지막에 제가 무비로 보여드렸던 것들이 금 원자들이 붙어가면서 점점점 큰 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본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이미징을 계속 하게 되면은 좀 큰 금이 만들어지겠죠. 실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합성을 하시는 분들은 용액에다가 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금 원자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전구체들을 넣어주고 온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화학물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전구체들이 응집이 돼가지고 거기에 나온 금 원자들이 만들어지고 금 원자들이 응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금 입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합성을 통해 가지고도 실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 세미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